출판을 위해서 번역한 건데 출판비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개선이 되질 않으면 번역원이 제대로 갈까 이런 걱정이. 한문과 또 한문 옛날 고전에 대한 문헌학을 공부해갖고 가서 이쪽 번역하고 그 분야를 여기서 가르치고 한 30년간 이 국외연수원 선생도 하고 또 성균관대학교에서 문헌학으로 서재학 선생도 하고 그래서 지금 72세가 됐어요. 활동은 그러니까 교육하고 고전 번역 또 이제 한문 교육 그리고 이제 문화재 관계에서 주로 문화재 전문위원 10년, 위원 14년에서 24년간 문화재 관련 일을 했고 문화재위원장을 지냈죠. 학회를 이제 한국고전번역학회를 만들게 주선을 해갖고 제가 회장도 하고 또 한국서재학 회장도 하고 이게 전부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력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2007년에 이제 민족문화추진회의 일을 그 재단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출발한 공공기관이죠. 한국의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 고전에 대한 번역, 또 고전 자료에 대한 정리, 또 교육, 인재 양성, 또 그거의 출판을 통한 그런 대중화, 이런 한국 고전의 정리를 하는 총본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전번역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우선 기관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 고전에 대한 번역이죠. 그동안 조선왕조실록, 또 요새 같으면 대통령실의 일기인 승정원 일기, 승정원 일기, 또 일성록, 또 조선시대의 중요한 문집이나 역사서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는 한문으로 된 고전을 편찬 정리하고 또 그걸 번역하고 교육하고 한글로 된 고전을 대중화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생활이 한글이 물론 뭐 세종 때 창제됐다고 해도 문자 생활은 전부 한문으로 했거든요. 이제 한글만 쓴 지가 100년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모든 중요 기록은 전부 한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한문으로 된 소수만이 읽을 수 있는 문헌들을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게 개방하는 거죠. 고전 창고의 대개방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개방 확산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라 때부터 조선 말까지의 한국인의 문집들을 전부 모아서 사고준서처럼 간행하자. 그 계획을 내서 제가 그 책임자를 맡고 해서 지금 나온 여기 민족문화추진회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큰 우리 거 여기 고전번역원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국문집총관이에요. 전체 500책인데 1259종의 문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여기 뭐 거의 이제 70이면 전역되기 때문에 인생으로 보면 제 일생을 가지고 보면 한국문집총관을 내가 만들므로 해서 그게 지금에 와서 또 고전 DB로 들어가서 다 누가 쓴 어느 동네에 대한 시나 무슨 역사가 작은 것까지도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서 내가 즐거웠고 또 우리 학인들이 제일 그 도움을 많이 받게 한 게 한국문집총관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내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한국문집총관 계획을 내가 짜고 내가 그 방향을 잡았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일이고 다시 원장으로 온 다음에는 문집 말고 나머지 문집은 문인들의 저서니까 나머지 역사 또 무슨 그래서 자연과학 부분 뭐 이런 모든 나머지 전적들을 한국고전총관으로 계획을 몇 년 노력해가지고 2018년에
한국고전총관이라는 게 착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교에도 올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여길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내면 한국문집총관과 같은 그런 규모의 책이 또 나올 거고, 그게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그 각 해의 중요 대학의 동양학 자료실에 가면 제일 큰 게 중국의 사고전서 말고는 한국의 문집총관이 지금 있거든요. 뭐 동경대학, 북경대학, 무슨 뭐 교토대학 이런 대학마다. 고전이라는 거는 글자 자체가 옛 고자에다가 책전자니까 오래된 책 고서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고서 중에서 전범이 될 만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전이라고 부르는데, 고전을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이제 뭐 논어는 많이들 보는데, 논어에서 공자가 뭐 온고지신이라고 말하는, 온고의 지신이면 가유의 사인이라, 옛 것을 익혀 갖고 새로운 것을 알아낼 정도의 상황이 되면 남 선생 노릇할 수 있다. 근데 온고만 하면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의미가 없어 보여. 옛날 얘기 같죠. 근데 그걸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지신을 하면, 그 뭐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박연암, 박재원이 글에 나오는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온고지신 똑같은 걸 바꿔 쓴 거거든요. 옛 것을 본받고 거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창신한다 이런 건데, 그 지난 게 없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일은 하나도 없죠. 뭐 구약 전도서에 나오는 말에서 새로운 것,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러는 말처럼 누군가가 다 생각했고 말했던 것들인데 그걸 자꾸 새롭게 바꿔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씹어서 우리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의미를 알아가는 데는 고전이 그거를 역할을 할 수 있게 가르치면 전혀 낡은 게 아닌데, 그냥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그 형식만 가르치면은 아주 지루하죠.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수천 년 된 책도 이야기도 우리가 재밌게 듣고 보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하고 같은 면을 여전히 거기 데자부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지 전혀 아니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고전이 그냥 옛날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많이 늘 이런 뭐 남들과 얘기할 때에 지금 한국 과학고등학교 옛날 보성고등학교 자리 있어요. 명륜동에. 거기 가면 그 마당에 큰 바위에 한 글자 크기가 이만해요. 이렇게 큰 글자로다가 네자가 써 있는데 금고 일반이라는 네자가 써 있어요. 지금과 옛날은 같다. 일반은 같다는 뜻이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 그러면 지금 뭐 옛날엔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엉망인데 뭐가 같냐. 그게 그냥 물질이 같은 게 아니라 물질은 변해왔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본질은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는 계속 뭐 발전해 왔다고 그래도 도구를 발전시켰지 그 기본적인 그 인간성이나 이런 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알려면 그 사람이 지나온 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오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그것처럼 오늘이 내일과 관계없는 게 아니고 오늘의 어제처럼 오늘이 바로 내일의 똑같은 거죠. 번역은 새로 얘기를 써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소수 인원만 볼 수 있는 A 언어로 된 글을 B 언어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번역의 의의는 그 지식의 개방이에요. 일부의 학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거를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볼 수 있게 지식의 개방이다. 또 개방을 통한 확산이다. 이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번역이 그 영화나 이런 산업에, 음식이나 이런 산업에 끼친 영향이 아마 대표적인 게 대장금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대장금은 중종실록 이 실록에 그 사람 이름 한두 개가 나올 정도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소재는 거기서 잡은 거죠. 그래서 또 왕의 남자 같은 건 연산군 일기에 그 공길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말을 임금한테 잘못한 걸 지적하는데 그걸 바꾸어갖고 그 친구 이름으로 만든 사람인데 그 대역은. 그래서 결국 그 번역되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든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게 커져간 거죠. 그래서 번역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쪽 분야에 그 자체로서의 번역어 자체로서의 그 힘을 아직 키우지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그거는 우리 고전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잘라서 조그맣게 자꾸 대중화를 위한 책을 만들지 않았고 그냥 대형이거든요. 실록이 400책, 무슨 뭐 퇴계집, 뭐 열몇 책. 그래서 지금 번역해놔도 읽어내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정수를 재편집해 갖고 그걸 다시 대중용으로 각계각층에 맞게 초등학생용, 대학생용, 일반인용, 학자용으로 다시 가공했을 때에 아마 그게 번역되면 그때쯤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동양에서 번역사를 얘기할 때 아주 이 번역 이론을 획기적으로 낸 사람이 중국의 엄복이라고 있어요.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그 많은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엄복이 북경대학 초대 교장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론으로 낸 게 신, 달, 아 세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 내용이 믿을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A와 B, A에서 B로 갔을 때 등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믿을만 해야 되고 달이라는 거는 전달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를 달자. 그다음에 아는 의사만 소통되는 게 아니라 우아한 문체로 돼야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문체, 소통력 있는 그런 구조, 또 정확한 번역. 이렇게 신달아라는 게 돼야 되네. 아직도 번역하는, 저도 번역을 한참 했고, 지금 후배들이 계속 번역을 하고 있지만 늘 괴로워하는 거죠. 어떤 거는 그래서 정확한 파악이 되고, 그게 요새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말로 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된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극복해야 될 내용들이죠. 한때는 한문교육학과, 한문학과 이런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사학과가 많이 있었죠. 없는 학교가 없었죠. 근데 근래에 오면서 차츰차츰 없어지고 이름도 역사문학과 무슨 이상하게 관광과 연결짓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름이 바꿔져 가요. 문화 무슨 과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바로 정체성인데 그게 시들어갈 때는 이름이 알 수 없는 말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선 보호학문이라는 말들을 요새 많이 하는 것처럼 역시 이쪽 부분도 이제 보호종으로 해서 특별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모든 풍속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언어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못 배우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죠. 인문학에서 특히 한자의 영향이 교육이 빠져나가면서 모든 교육 자료는 전부 그때 생성된 건데, 그러니까 자료는 그대로인데 교육은 배우는 사람은 변했으니까 남의 나라가 돼가는 거죠. 번역원이 지금 한 1년에 한 250억
200억에서 250억 뭐 사이를 갖고 지금 직원이 한 13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밖에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 130명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승종원 일기를 빨리 번역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100년 걸린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모토로 해서 고전 번역원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딱 15년 전에. 15년 전이면 제가 60대, 50대 말 정도 될 때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번역 예산을 준 다음에 예산을 안 올리니까 안 올리면서 자꾸 출판비를 깎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원고를 300책 이상이 간행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쌓여요. 그럼 또 그거 가서 막 이건 출판을 위해서 번역한 건데 번역을 출판비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반복돼서 근본적으로 그런 개선이 되질 않으면 지금 뭐 하는 것도 지금 생각엔 이게 앞으로 번역원이 제대로 이게 갈까 이런 걱정이, 전 지금 인기가 한 반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지금 남은 상태인데,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인문학에서 한문이 동양에서 차지하는 그 한문의 비중이라는 거는 영어를 넘거든요. 대학의 반도체 관계에 지금 뭐 난리가 난 모양인데, 그쪽에 육성으로. 이쪽에 그 정원을 갖다가 학생 자원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각 대학마다 인문학 쪽의 정원들 잘라서 그쪽으로 보내는 쪽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며칠만 먹어보면 고기로다가 살 수가 없죠. 밥을 안 먹고 야채를 안 먹으면. 이 두 발이 한쪽이 아무리 세도 한쪽이 아니면 쓰지도 못하니까. 우리를 알고 우리가 누구라고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도 그 한문이 한자가 기초가 된 우리의 그 문화, 고전 문화에 대한 거를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